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남하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과 또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호남과 또 영남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죠?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창녕입니다. 월포 이교의 모습인데요. 이 계속되는 강한 비 속에 안개까지 껴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반드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의 신천입니다. 이 비는 약해졌지만 하천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물살이 빨라지고 하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 홍수주의보가 해제된 금강 유역의 대전 만년교입니다. 이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새 내린 비에 하천의 수위가 매우 높아져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계속 남하하면서 현재는 호남 지방과 경북 남부, 경남 북부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 등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해가 뜬 뒤로는 국지적으로 비가 집중되기보다는 비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강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슈퍼컴퓨터 예측을 통해 앞으로의 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 정체돼 있던 비구름대가 차차 남하하면서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강해져서 전남 남부와 경남 남부,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많게는 150mm가 넘게 내리겠고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100mm, 충청 남부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근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산울림 같은 산사태 징후를 잘 살피고 사전에 대피 준비를 세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렸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비가 내린 광주는 간헐적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강물은 확실히 물이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전남 서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침 9시 기준으로 강우량은 신안 임자도와 한평이 29.5, 구례 26.5, 장성 상무대가 25mm 등입니다. 호우주의보는 상당수 해제돼 흑산도, 홍도, 신안, 목포, 무안, 영암, 구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100mm이고 남해안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체전선의 특성에 따라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와 초도 같은 먼바다의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만조가 지나가면서 해수면 침수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산사태 경보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자치단체는 비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지반이 약한 지역은 축대 붕괴 등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 이름 붙인 방안에선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식량과 민생 개선 분야를 협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애국지사와 후손들과 함께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며 한반도 평화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때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킨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핵심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한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과 교환하고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과 산림 분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 경협을 본격화합니다. 남북 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인프라와 민생, 경제 등 3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발전소 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과 병원의료 현대화, 투자교역과 금융지원이 제시됐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대선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동결 선언 같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 전에라도 자원과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등의 경협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경축사에선 경제협력 방안만 언급됐지만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정치와 군사 분야 협력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강력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북한과 대화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시에 한미일 세 나라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가 안보와 자유를 비롯한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that question is 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 because the DPRK has heretofore not demonstrated any indication that they are interested in diplomacy or dialogue.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 행보를 취할 때 관련된 실용적 조치들도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북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이 같은 반응은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현안 논의 과정에서 한미일 3자 협의가 기본 틀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는 일본이 패전한 종전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처음 맞는 패전일에 일본의 가해 책임과 반성을 외면했고 현직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이어졌습니다. 도쿄 지종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패전 77년,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숨진 이들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해도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친 아키히토 일왕이 줄곧 써온 표현으로 즉위 이후 4년 연속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반면 지난해 10월 취임해 첫 종전 기념일을 맞은 기시다 총리는 전후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새겼다면서도 반성이나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베 전 총리가 언급했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위대 존재의 헌법 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도 보냈습니다. 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 아키바 부흥상 등 현직 강요와 집권자민당 유력 정치인들도 야스쿠니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 정부도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폐전일엔 일본 우익의 상징인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우익단체 등의 야스쿠니 참배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83,665명, 해외 유입은 463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2명이 늘어 563명입니다. 사망자는 3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5,710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핵관들이 창당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는데요.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리켜 욕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일종의 공격 지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윤핵관 측이 창당 등 정계 개편을 노릴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창당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텐데 그러면 정계 개편이라는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일각에서 제기된 이준석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면서 공격 화살을 윤핵관 측에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 가운데 다른 중진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막말을 쏟아내며 떼쓰는 모습이 딱하다고 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최측근이 가서 7억 투자각서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가니까 저도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비대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첫 신문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부동산 정책인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의 공급 방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휴장 기간 동안 미국 증시 상승 등의 호재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530선, 코스닥은 830선 위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35포인트 오른 2,541.29에, 코스닥은 3.71포인트 추가한 835.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출발했으나 테슬라와 디즈니 등 일부 기업의 주가가 선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15포인트가량 오르며 출발했고 기관의 순매수 속에 장 초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반면 NC소프트는 하반기 신작 출시 일정이 줄줄이 밀린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을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가 주요 시장인 중국을 둘러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11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남미 섬나라 하이티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갱단 세력이 군과 경찰로도 제어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면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하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4분의 3은 갱단이 장악했습니다. 도심에서는 서로 다른 갱단들 사이의 세력 다툼이 매일 벌어집니다. 경찰은 확성기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난 뒤 갱단을 향해 총을 쏩니다. This kind of intense violence that so many cite when they talk about petty. 하이티 경찰의 정예부대인 특수기동대팀이 출동해보지만 갱단 소탕은 불가능합니다. 갱단은 이미 하이티의 남부,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해외로 나가는 길목인 한국까지 접수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살인과 약탈, 납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열흘 동안 지속된 갱단의 충돌로 주민 470여 명이 사망, 부상, 그리고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역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 연구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집중호우를 체험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의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보호자 등 300여 명입니다. 호우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린이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중호우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형 실험시설에 입장합니다. 일본에서 관측된 사상 최다 강우량인 시간당 300ml 호우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비와 장화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쏟아지는 빗 속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관찰합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호우 속에서는 몇 미터 앞에 사물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10cm 정도는 순식간에 빗물로 차오른다는 것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雨が強くてなんか本当に降ったら大変だなと思いました。 시설 관계자는 비록 실험실이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유럽 속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에는 뜻밖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유소입니다. 얼핏 고속도로 요금소처럼 보일 정도로 주유하는 차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각종 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웃나라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주유를 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생긴 행렬입니다. Et alors on en profite aussi pour faire le plein en revenant par le Luxembourg qui est toujours un peu moins cher et on remarque quand même qu'il est encore moins cher qu'à notre départ. 고정적으로 이곳을 찾는 이웃나라 원정 주유객들 외에도 바캉스를 떠나거나 돌아오면서 주유소를 찾는 휴가객들, 여기에 대형 트럭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유소에 비해 최대 10% 정도 가격이 저렴하지만 운전자들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보다 저렴한 상품을 찾는 유럽 소비자들의 행렬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윈난성 야생아시아 코끼리 서식지에서 새끼 코끼리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쪽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 고향으로 돌아온 중국 윈난성 코끼리떼. 중국 CCTV는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른 코끼리들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던 장면을 촬영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새끼 코끼리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선 등에 흙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직접 뿌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 풀을 뽑아 머리 위로 던져 올리는데요. 서너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매우 귀엽습니다. 윈난성은 농민들에게 코끼리가 좋아하는 농작물을 많이 심을 것을 장려하고 피해 농가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등 코끼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기부한 독립운동 자금 영수증과 납부 자명단이 최근 하와이 현지교회에서 대량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독립유공자로 서운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살던 교민이 지역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에 지원금을 보내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1919년 4월 25점 25센트를 송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영수증, 하와이 여성독립운동단체 대한부인 구제회에 3원을 보냈는데 특연금을 지우고 의무금이라고 썼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맞춘 일시적 송금이 아닌 정기적으로 자금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사탕수수 농장 품삯 등을 아껴 독립운동 단체에 보낸 영수증과 납부자 명단 등 140여 매가 최근 하와이 현지 교회에서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하와이 교민들과 보훈처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신상 정보를 확인해 독립운동가로 포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묻힌 묘지들에서 묘비 탁본을 뜬 뒤 이름과 사망 날짜 등 인적 사항이 납부자 명단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그분들을 제대로 살려내어서 기록을 하고 기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 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독립유공자 서운 기준이 폐지된 이후 유공자 찾기는 하와이 등 미주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와이에서는 군사 활동보다는 재정적 후원을 했어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출생 모두가 참여를 했어요.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500여 명. 현재까지 포상받은 유공자 수는 82명에 불과합니다. 보훈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내년 3.1절까지 40여 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광야와 청포도 등 시를 통해 독립을 꿈꾼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이육사,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편지와 엽서들이 광복절 77주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문으로 한 글자씩 써 내려간 편지 한 통. 1930년 시인 이육사가 대구에서 신문 기자로 일할 당시 친척인 이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안 돼 한탄스럽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인간 이육사의 고뇌가 읽힙니다. 다보탑 사진이 선명한 엽서 한 장. 고문 후유증으로 포항에서 요양 보낼 때 시인 신석초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동해의 잔물결도 두 사람의 걸어간 자취를 씻어버릴 수 없다며 진한 우정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친구한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는 거, 그리고 또 여성스러운 점도 있었고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야, 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육사의 친필 편지와 엽서들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상북도와 협의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예고했습니다. 공식적인 것 외에 알려지지 않은 이육사의 내면을 잘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국가 등록문화재 되면은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또 활용도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문학관도 17일부터 10월까지 안동을 시작으로 대구와 서울에서 잇따라 6필 특별 전시를 엽니다. 엄혹했던 일제감정기, 문학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이육사의 올곧은 정신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판매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유튜버가 KBS에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해당 햄버거 가게 주인은 너무 괘씸하다며 자신의 실명과 가게 이름을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음식값을 환불해간 유명 유튜버 일행. KBS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 유튜버는 보도가 나간 뒤 말문을 열었습니다.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내 휴지에 올려놓는 CCTV 화면에 대해
이 유튜버는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내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됐고 이를 휴지에 올려놨다며 사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 일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이 머리카락을 넣었다는 그 냅킨에 올려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저의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 같은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햄버거 가게 주인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격이라며 분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게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나무인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당황스럽고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중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지금은 정체전선이 걸쳐있는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등 비가 그친 중부지방은 후텁지근하겠지만 광주가 28도, 대구가 30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부터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 국방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